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영끌족들의 폭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망하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영끌족이 망하는 코스를 제가 그대로 한번 실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5년 전 30대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이제 TV를 틀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지금은 그 사람들을 영끌 오적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에 거의 신격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폭등을 주장합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 이거 나만 빼고 다 재테크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수중에 돈이 별로 없네요. 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손도 빌리고 사내 대출까지 받습니다. 전세도 다 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이 대충 한 2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 2억 큰 돈이고 대단한 거 압니다만은 집값이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당시 급등하던 중이었죠. 자, 부동산 폭등론을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영원히 우상향만 할 거다. 오르기만 할 거다.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사라. 또 서울에 있는 집 중에 빌라 말고 아파트를 사라. 아파트 중에 나 홀로 아파트 말고 대단지 아파트를 사라. 이런 얘기요. 자, 그런 아파트는 2억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럼 재건축에 유망한 곳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노원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보고 듣고 그럽니다. 재건축만 되면 동방석에 앉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그 당시에 5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2억이 자기 자본금이니까 물론 여기에 3억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겠죠. 대략 집값의 60% 수준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나중에 부른다는 거를요. 자, 일단 어렵게 집을 사고 나서 1년, 2년은 계속 저금리가 지속됩니다. 은행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때는 또 몰랐죠. 이런 저금리가 영원할 줄 알았죠. 집값도 오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또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했고 내가 이거 투자에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벌던 사람이 본인이 투자에 재능이 있는 줄 알고 회사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모니터 한 2개, 3개, 4개 이렇게 달고 주식만 하다가 결국 집도 날리고 인생도 폭망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 아니라도 우리 현실에 둘러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다가 2022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대출금리도 같이 올랐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경기 불황이 올까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올린 겁니다. 집값은 또 동시에 하락하고 있고요. 자, 이때 1차 고민을 합니다. 집을 지금이라도 팔까? 그런데 이게 집이 안 팔립니다. 본인은 급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격이 시장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팔아봐야 이거 대출 갚고 나면 다른 데 가서 마땅히 살 곳도 없고 그동안에 또 이자 낸 게 아까워서라도 한몫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만 되면 당장 몇 억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또 살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30대 때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 평온함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인생살이인데 그 나이 때는 또 잘 모르더군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사정이 예전보다 어려워지자 결국 집을 팔기보다는 제2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데다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자는 또 더 늘어만 갑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니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4, 5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저금리였고 5년 고정금리 후에 또 나중에 5년 지난 다음에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 혼합형 대출금리 상품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자, 저금리일 때는 고정금리, 그리고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고금리일 때는 변동금리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변동금리니까 계속 오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30대 부부는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대부업체는 이 아파트를 이제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한 차례 유찰된 다음에 지난해 가을에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됐습니다. 자, 5년 전에는 2%대 고정금리로 영끌을 했다가 지금은 4%대 변동금리에 집을 날려버린 영끌족들, 이게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이 대출이 계속 이렇게 변동금리라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경매에 넘겨지는 아파트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앞으로도 변동금리는 크게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요즘 은행들이 이제 주담대 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내린다고 하는 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많은 자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것이 이 은행들이 이자 장사라는 거, 요거 이자 장사 올릴 때는 정말 벼락같이 올려요. 그런데 내릴 때는 세워라 내워라 찔끔찔끔 내리는 척 하다가 기준금리는 내리지만 여기에 또 가상금리는 올리는 이런 꼼수까지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빚쟁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게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죠. 며칠 전에 이거 여담입니다만 기준금리 동결이 발표되기 한 이틀 전쯤에 제가 어떤 기준금리 0.5% 내릴 거라고 확실하다고 요번에 자기는 이번 보고서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던 저랑 경쟁업체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저녁 먹다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뜨끔했고 놀랐고 정말 요번에 0.5% 내리나?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패는 까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기준금리 동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트럼프의 어떤 경제정책들이 다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것들이라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환경 자체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미국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당분간 언론의 기사에서 이런 거 자주 보실 겁니다. 대출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사요. 이런 거. 자, 막상 까보면 크게 인하된 것도 없지만 엄청나게 대출받기 쉬워지고 이자가 많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가 2월 달부터 본격화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출 이자를 낮추려고 아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긴 할 겁니다. 일명 부동산 군불대기. 자, 그러면 얼만큼 아파트 가격이 빠진 건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 서울에 임의 경매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구로구 한번 보면 구로구 신도림 롯데 조정면적 84제곱미터가 이게 최고가는 1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자, 영끌 쪽의 성지 노원구도 한번 보면 상계 주공 7단지 전용 79제곱미터가 고점 대비해서 약 25% 요것도 하락했네요. 대략 집값의 4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수요는 크게 이렇게 둘로 분류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투자 목적이냐. 실거주 목적만 존재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나 상승했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투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항상 집이 모자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서울이요. 그리고 한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뭐 이건 제 개인적 체감으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거주보다 원정 투자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투자 수요는 외지인 주택 소유 비중하고 상관관계가 꽤 큽니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유독 서울만 외지인 주택 비율이 계속 높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그만큼 서울로 계속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겠고 현재도 그나마 서울 아파트 값을 버티는 거는 요겁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이외의 곳들은 투자 수요가 없는 만큼 집값이 하락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도 되겠죠. 자, 서울의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은 최근 자료로는 16%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서울에서 외지인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2023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1위는 바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22.9%, 자, 그 다음이 강남구 19.5%네요. 용산구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못했었죠. 그동안 사실 뭐 잘해야 마, 용, 성 요 중에 하나, 한강 북쪽 라인 중에 하나 뭐 요 정도였을 뿐이고 여기는 사실 집이 많지도 않습니다. 주택수가 용산구는. 그리고 여기는 뭐 굉장히 비싼 집들 그 몇 개 요렇게고 나머지는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많은 왜 이렇게 외지인들이 용산구에 집을 많이 샀을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용산구가 이렇게 된 거는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서 용산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고 거기에 무언가 떡고물이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 심리가 또 많이 작용을 한 거죠. 이 떡고물, 그렇게 용산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강남을 심지어 압도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제 또 정치권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만약 용산의 시대가 끝난다고 하면 그만큼 이 떡고물에 대한 기대감도 빠질 겁니다. 아마 옮겨가겠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여기도 빠질 수가 있겠죠.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만 뭐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교통 등등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부동산이고 그 시류에 따라서 남들 내릴 때 나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남들 다 오를 때 나만 제자리일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